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산정책연구원 고은명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지금 시기적절한 자리에 이렇게 강연을 준비해 주신 통일의학센터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그 방송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강연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그 주제는 이제 대북 제재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이고요. 그리고 잘 안 되네요. 다시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술적 이슈가 자꾸 있지만 아마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제 5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현재 북한에서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이 어떤지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지금 북한 경제에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진행해오던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향후 북한과의 협상,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의 진행상 그리고 예상 그런 것에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비드-19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떤 건지 사실 외부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이 어떤지 많은 전혀는 아니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접하셨겠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배경이나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분명히 확산 추세일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처럼 이쪽에 블랙박스로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보려면은 이 간접적인 지표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시로는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언론 보도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서 얼마만큼 이 코로나 비루스라고 부르죠. 거기서는 코로나 비루스의 언급이 있는지 그걸 한번 추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출처는 대북 뉴스 전문 매체인 K프로 K뉴스라는 텐데요. 거기서 일단 노동신문 데이터베이스에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얼마만큼 언급이 되는지 그 추세를 살펴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런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워낙 그래프가 좀 잘 작게 나와서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초반에 보시게 되면은 북한이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게 된 거는 1월 말경이 됩니다. 이제 북한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동북 삼성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이 국경 폐쇄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 공식 매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크게 늘어나게 한 시점을 한 달 정도 진행된 다음이고, 그때부터 이제 3월 초부터 급격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잘 인지하시다시피 북한은 진단시약이나 아니면 기계 같은 게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한 증상을 이렇게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격리 대상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보면서 증상이 많아지는 걸 보고 이게 폐렴인지 단순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격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방역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피크를 이제 3월에 달리기 3월까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하는 거는
북한 전역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것 같고 증상이 많이 보이니까 초기에 이제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재밌게는 이제 3월, 3, 4월까지는 이렇게 진행되던 이 언급이 궁극적으로 3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던 하나의 신호가 뭐였냐면은 김정은 본인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식 매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해서 확산은 계속 있었겠지만 북한 당국에서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지금 1월 말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거의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보고 있을 거고 죄송합니다. 현 시점을 보고 있으면은 언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노동신문에서 나오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큼 지금 확산되고 있나 아니면은 뭐 항상 북한이 남한을 의식을 하죠. 그래서 남한에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미국은 얼마만큼 지금 못하고 있나 그런 유누이 강조하고 있는 기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을 제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북한 경제랑 북한 보건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이제 넘긴 거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북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보건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제 부분에 더 많은 여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의 중심된 부분일 텐데요. 일단 북한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기 이전에 북한 경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제재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역 수지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일단 이 전슬라이드 돌아가겠지만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자면은 북한이 201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물론 무역 수지 적자를 겪고 있었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수출이 상당히 많이 속도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지만 다시 돌아가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경제 개념인데 북한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무역 수지가 흑자의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적자에도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북한 경제에 벌어들이는 외화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외화의 소득이 항상 흑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이 수출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다른 국가나 아니면 개인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 이런 수출은 이제 관광이 있죠. 관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 수지라고 부르는데 이 수지처럼 흑자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전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송금하는 거는 이전 소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흑자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전 소득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돈으로 이제 외화를 수급을 이제 용이하게 하고요. 그리고 잘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이게 아무래도 인도주의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상당량의 외화가 지금 북한 내부로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선봉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외화가 이렇게 북한 내부 경제로 들어오면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많이 상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한테 있어서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 서비스 수지냐 아니면은 이전 소득을 통한 그런 외화들이 할 수 있는 양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크게 늘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무리 무역 수지가 적자라 하지만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경제에서.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2010년도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김정은이 이제 북한
북한 이 정치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인데요. 그때부터 북한의 수출이 이제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 수출을 주도했던 품목은 바로 석탄 수출이었습니다. 이 석탄 수출이 중국에 급격히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에 수출이 이제 수입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핑크색이 수입이고 이 하늘색이 이제 수출량인데 이 그 간극이 점점 좁혀지는 게 보여집니다. 뭐 화면 드러나긴 했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이제 북한 전체 전반적인 경상 수준의 흑자가 돼야 되는데 이 갭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서비스 수지랑 이전 소득 수지를 통해서 메꾸고 있었다고 제가 유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 간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규모가 좀 커졌고, 그렇다면 이 간극을 메꿔야 될 이전 서비스 수지랑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도 겪었었죠. 1997년도 외환위기 때처럼 아무래도 외화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코로나 이전에 벌써 그런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분명히 북한이 외환 위기에 당면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이 거시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죠. 물가나 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환율은 지금 2013년 벌써 작년도 아니고 벌써 거의 7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8,000원대로, 그러니까 북한 돈 8,000원이 1달러. 그리고 쌀시세도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북한 돈으로요, 1kg당. 그래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쌀시세가 이제 전반적인 북한의 물가를 대표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쌀시세가 굉장히 균일하게 유지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는 인플레도 없고 환율 시장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심지어는 대북 제재 대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정제유, 지금 대북 조치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5랑 2397호가 97호가 북한이 매년 구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수량을 1년에 50만 톤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 전에는 거의 50만 배럴, 50만 배럴을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그 전만 제재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450만 배럴을 북한이 수입했습니다. 거의 90% 아니 80% 됐나요? 90%? 네, 90% 정도 지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제유, 디젤과 휘발유의 시세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뭐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많이 점프를 하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내부 지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북한이 무역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제재로 인해서 이 서비스 수지를 메꾸는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이 해외 노동자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북한이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그런 구멍들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북한이 이제 경제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북한의 정제유 수입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불법 환정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배들이 공해에서 만나서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이렇게, 특히 정제유 같은 경우는 석유죠. 석유 제품을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제유 수입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석탄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 아이템은 석탄인데 이 석탄 수출의 매출액이 2018년에 대비해 가지고 거의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제 연구를 통해서 추정한 건데요. 이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토대로 추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 연구 결과 이렇게 2배로 석탄만 하더라도 거의 2배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그 방법이 참 여러 가지로 창의적이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운송수단으로서 선박이 대거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은 북한이 이제 불법 석유 정제유 구입이나 아니면 석탄 수출하는 방법이
2018년에는 자신들의 배를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2019년만 되더라도 이제 중국 배들이 대거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18년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경우는 석탄입니다. 이 석탄의 수출이 통킨만 그러니까 중국 남부로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공해상에서 바지선으로 벌크선에서 바지선으로 석탄을 옮겨 실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국 항구에 이렇게 하적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2019년만 하면 이제 대담하게 직접적으로 지금 지금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새벽 배송처럼 이렇게 배송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전달하는 그 지역들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중국 내륙도 돼 있고 통신만도 있고 상해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지금 옥죄오고 있었던 제재의 압박을 좀 느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걸 가능케 한 나라가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독자제재 유명하죠. 뭐 워킹그룹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식으로 남북의 경제 사업 같은 거를 뭐 빗도를 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북한이 이제 대북 그 제재를 하는 방법이 바로 제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이 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올려서 이 유엔 회원국들이 그 선박이 자국 항구에 기항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런 이 제재 대상 건수가 신규 건수가 2017년에 이제 피크를 찍고 2017년에 137건이 있었죠. 제 신규 대상 제재 대상 지정 건수가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120건수로 약간 줄었는데 2019년이 돼가지고는 120에서 13건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하반기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4건만 지금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단순히 제재 대상만 줄은 게 아니라 이 북한의 그 경제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박에 대한 제재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이 선박에 대한 제재 건수가 42건이었는데 2019년이 되니까 단 한 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건으로. 심지어 그 한 건은 2019년에 있었던 불법 행위 때문에 제재가 된 게 아니라 2018년에 있었던 불법 행위 때문에 제재가 됐고 그 선박은 이제 대만에서 이제 억류가 됐던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지금 새로운 건수는 거의 없고요. 북한에 대해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이제 2019년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작년 2월 말경에 있었는데 그때 회담이 실패했다고 다들 알려졌는데 사실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많은 추가적인 조치를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았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UN 전문가 패널 리포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19년도 북한에서 석탄 수출량이 1년 내내 꾸준히 늘었던 게 아니라 하노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급격히 늘은 정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경제가 이제 제재 때문에 압박이 심화되니까 어느 정도 풀어주려고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미국이 제재는 한다, 맥시멈 프레셔라고 그러죠. 최대 압박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등 뒤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제재를 집행 안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그럼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은 추가적인 제재가 있었다고 보는 거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그럼 제재를 더 강하게 하자. 그래서 교육 제도가 한 3개월 동안만 제재를 압박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이 안 하고 있던 제재를 갑자기 추가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비슷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일단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내부로 유입될 정황이 확인이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근데 국경을 폐쇄했는데 그 폐쇄가 단순히
인적 교류를 막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품의 유입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1월 말경에 그 수입만 이렇게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수출마저도 중단했다고 그렇게 지금 천천히 이제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물가가 사실 거시경제 지표가 2014년경부터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단 일주일 사이에 쌀시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물가 지표인데 30% 가량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쌀시세고요. 그 약간 녹색 그 라인이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환율 변동이고 그리고 이제 변동률 그리고 퍼센티지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쌀 시세의 변동률이죠. 퍼센티지가.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쌀 그 변동률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국경 폐쇄 조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은 잘 보셨겠지만 이미 여기 아까 3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상률이 근데 이걸 변동률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일 그 변동률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럼 하루에 거의 갑자기 3% 이상 일주일 동안 이렇게 증가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쌀 시세가 점프를 했죠. 근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쌀 시세가. 그래서 이 내려오는 그 첫 단계가 여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금 세너 정도 지났죠. 이게 마치 그래프가 끝나는 시점이 3월 20일인데 한 세너 달 지난 현 시점에서는 지금 쌀 시세는 예전으로 왔습니다. 4천에서 5천 원 사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된 거죠 다시.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북한이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째는 북한의 경제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됐다. 그래서 국경 폐쇄 정치를 일시적으로 취했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크게 뛰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다시 내려온 걸 보고 있으면 북한이 물가가 갑자기 뛰는 걸 보고 놀래서 국경 폐쇄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아마 그래서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유입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자체로만의 그 영향은 이제 이 한시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고 플러스로 한두 달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초한 조치적 국경 폐쇄 조치 때문에 인플레가 약간 있었고 그래서 경제가 약간 어려워졌는데 그리고 지금도 국경 폐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북한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경 폐쇄 조치 같은 거는 수입 제한 조치를 풀어주면은 아마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은 북한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려질 텐데 이게 바로 서비스 수지에 약합니다. 장기적인 약화. 저희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이전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북한 관광을 개별 관광을 제기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개별 관광이냐면 지금 현 UN 대북 제재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인적 교류입니다. 인적 교류랑 인도적 대화 지원인데 근데 사실 인적 교류랑 관광이랑 사실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쓰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어떤 게 관광이고 어떤 게 인적 교류인지 그래서 사실 개별 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은 이미 그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랑은 안 했지만 사실 중국이랑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랑 2017년부터 계속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추정치는 2017년 이후에 매년 중국 관광객이 매년 35만 명에서 심지어 120만 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2와 1억 7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액수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북한이 매년 보존해야 될 무역수지 적자가 20억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북한이 중국 관광객들한테 벌어들였던 수입 중간
할 수 있는 2억 불 정도만 하더라도 벌써 10%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관광을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해외 노동자 송출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서비스랑 이전 소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경제 상황을 다시 유지하는 그런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다 어려워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 불법 석탄 수출도 중단이 됐고, 한시적이지만 서비스 수지도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중단이 됐고,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김정은의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원상 인근에 있던 대규모 국제 관광단지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뭐라 그러죠? 사실 여러 번 이게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원산 갈마 해상 관광지구라고 이제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중점적으로 투자한 관광단지가 있는데, 이게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5억 불 가량을 투자한 그런 대규모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광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을 1년에 수십만 명까지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랑 사실 북한 사이에서 신뢰가 깨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보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제로라는 것을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북한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재유입됐다고 그런 우려도 있을 테니까 사실 북중 간의 관광 사업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수지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아마 보전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이전 소득도 이제 해외 노동자 송출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에 맞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미스테리는 뭐냐면은 그래도 물가는 안정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전에 한 2주 전인가 뉴욕타임즈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북한 경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저도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통된 어떻게 보면은 결론은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가 현재로는 안정적이지만 외화 수급 문제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죄송합니다. 외화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은 북한이 진짜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정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많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북한이 채권을 이제 강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외화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그런 대표적인 증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러 경로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 북한 당국이 돈이 많은 돈주나 장관에게 돈을 많이 버는 돈주나 아니면 북한의 국영기업들한테 이제 북한의 정부의 채권을 사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채권이 큰 의미가 없고 종이 조각이 뿌리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상황도 많고 그렇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화를 내부에 돌고 있는 외화를 지금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북한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사전에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 비슷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지금 겪고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뭐 경제학적 얘기긴 하지만 북한이 소득이 늘어나고 있나, 내부 국가적 소득이죠.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입량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바로 북한의 소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체적으로 소비재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뭐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중요한 소비재들, 과자, 식용유, 옷, 책상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건축자재, 뭐 어떻게 보면 도배지, 심지어 그런 건 다 중국에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비례하고, 그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였던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북한의 수입량이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는 물론 제재 여파도 있지만 다른 소비재, 사실 제재 아래서 수입이 허용된 아이템들마저도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번에는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자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뭐 어떤 의미냐면 북한이 지금 돈이 고갈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를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들의 미스테리가 외화수급은 분명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적이냐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이 2009년이죠 겪었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태리나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리스가 대표적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국가들이 유로화를 썼기 때문에 모든 물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확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라고 그러는데 고정환율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은 안정적이지만 반대급부로 소득이 확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하자면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기 전부터 제재 때문에 북한의 외화 수급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북한의 소득은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환율이라는 것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었죠. 북한 경제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북한 경제 당국자들이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한시적으로 충격이 왔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경제 여파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겪고 있던 중장기적 어려움이 더 가중됐고 그런데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국경 폐쇄 조치를 했다가 말았다 그런 정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한테도 외부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다 말았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저변에 깔린 제재로 인한 그런 여파는 유지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무너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 북한 경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도 겪은 경제가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외부 쇼크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그 둘째는 이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겪고 있는 경제 여파가 한시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입 제한 조치.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과 다시 이렇게 물무역이 재개가 되면은 그러니까 특히 수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법 수출마저도 지금 제한한 상태인데 그게 재개가 되면 외화가 다시 수급이 조금 들어오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나빠졌지만 호전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부정확한 거는 북한이 진짜 외화 수급이 미래도 원활히 될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잘못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강연의 다른 부분이 이제 대북 제재 관련된 건데요. 이 대북 제재 제가 이 북한 경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게 지금 북한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대부분의 요인은 대북 제재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북한도 그렇고 이 대북 제재 제재 해제가 사실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대북 제재를 해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한 거의 10몇 년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아주 다층적으로 중복적으로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 근거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만은 뭐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7개죠. 7개의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제재 그 근거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른 제재 근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북한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부분이 있었고 주로 이제 국제기구의 원조를 차단합니다. 이 제재는 이 근거로는 그리고 그냥 북한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외교적 목적 때문에 하는 제재도 있었고 그리고 잘 클래식한 핵 개발로 인한 제재 그리고 이거는 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사망한 그 오토 원비어 케이스 때문에 테러 지정국으로 재지정이 돼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유린 그런 거, 그리고 자금 세탁 우려, 돈 세탁,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제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재들을 하나하나 체제하려면은 이 근거가 하나하나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요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더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그 제재 정책,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재 전략 자체가 북한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북한이 악연은 사실 1950년 한국 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여기다 보시겠지만 그때는 주로 무역 제재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선 좀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북한의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 말고도 이 다자간 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제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유엔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테러 단체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테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핵무기 같은 거, 대량 살상 무기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량 살상하는 테러를 저지를 거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엔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 대회에 1,540호라고 통과했습니다. 2004년에 통과된 건데 그게 어떤 결의안이냐면 단순히 제재가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한테 이제 국가 핵무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같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미국만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제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전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추가적으로 유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결의안입니다. 1940.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인류 공동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단순히 정책 수사가 아니라 그게 제재 체제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재를 해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북 제재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대북 제재는 다층적이고 중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은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늘 갑자기 나 이거를 제재를 유예할 거라 아니면 제재를 해제할 거야 그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다른 제재 조치들이 비슷한 게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제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부분들인데 북한이 대북 제재를 할 때 미국에서 어떤 기관이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의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실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여기가 바로 해외자산 통제실에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2차 제재, 간접 제재를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 근거는 다 미 정부의 행정명령, 대통령령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017년에 통과된 행정명령 13810, 13,000년입니다. 13810호를 통해 가지고 미 행정부요, 해외자산 통제실의 제재 영역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뭐 주로 잘 덜 알려진 사실인데 다른 제재 국기관은 이제 미 상무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안보부라는 데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거리는 부분이 많은 데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해외자산 통제실이 주로 이제 금융 제재나 아니면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을 한다면은 이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이 북한 내부로 이 물자의 이전을 이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나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기기들이죠. 아니면 첨단 기기가 이렇게 현물화할 수 있는 약물, 그런 걸 차단하는